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챕터 4 오염물질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염물질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황산화물이죠. 자,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연료 중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연료 중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아황산가스를 비롯해서 SO2가 아황산가스입니다. SO3, H2SO4 등의 황산화물이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중류 속에 액체 연료를 기준했을 때 중류 속에 있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중류탈환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속에 나가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연탈환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류탈환법과 배연탈환법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처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자, 먼저 중류탈환법에 대한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류탈환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금속 산화물에 의한 hợp착탈환. 그래서 hợp착탈환이라는 것은 hợp착을 시켜서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금속 산화물에 의한 hợp착탈환, 미생물에 의한 생화학적 탈환, 그리고 방사선 화학에 의한 탈환법, 그리고 접촉수소화 탈환법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 산화물을 이용을 해서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탈환법,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생화학적 탈환법, 그리고 방사선 화학을 이용하는 방사선 화학에 의한 탈환법, 그리고 수소와 접촉시켜서 처리하는 접촉수소화 탈환법 네 가지가 있는 반면에, 자, 우리가 배기가스 탈환법, 배기가스 탈환법을 배연 탈환법이라고 해요. 자, 배연 탈환법은 건식법이 있고 섭식법이 있습니다. 자, 배연 탈환법은 여기서 건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이용하지 않는, 그리고 섭식법은 물을 이용하는. 여기서는 꼭 물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약품을 사용했을 때 O와 H가 들어있는 약품을 두 개를 쓰면 물이 나오죠. 그런 경우를 전부 다 섭식법이라고. 건식법은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물이 배출되지도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섭식탈환법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석회석을 이용을 하는 방법, 다른 말로 석회세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섭식 젖은 석회석을 이용해서, 그냥 석회 반죽이 되겠죠. 석회 반죽을 이용해서 황을 hợp착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석회석이라는 것은 CaCO3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황산소다법, 암모니아법, 가성소다 흡수법, 그리고 산화마그네슘 세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배연탈환법 중에서도 섭식탈환법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러면 배연탈환법 중에서 섭식탈환법과 건식탈환법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섭식탈환법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무거워요. 무겁다는 것은 확산이 잘 안 되죠. 그 다음 온도 차이가 어때요? 많이 나요. 반면에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가벼워요. 그래서 확산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섭식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거든요. 많은 양을 쓰게 되면. 그래서 소용량으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건식법은 대용량 처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섭식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가 굴뚝으로 배출됐을 때 확산이 잘 안 돼요. 왜? 물을 먹어서 무겁기 때문에. 반면에 반응 효율이 뛰어나요. 반응 효율이 높다는 것은 처리가 잘 된다는 소리겠죠. 건식에 비해서. 그리고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 따라서 대용량 처리를 하게 되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물이 많이 들어가면 폐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섭식법은 소용량 처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연탈환법 중에서 건식법이에요. 자, 건식법은 어떤 게 있느냐? 똑같은 석회석 CaCO3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석회석 주의법이에요. 건식 석회석 주의법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CaSO4라는 석고가 발생되는 반면에 섭식법에서, 다시 말해서 석회세정법에서 발생되는 석고는 CaSO4, EH2 이렇게 물이 두 분자가 붙은 게 나와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석고 이수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성산화망간법, 알칼리성 알루미늄 흡수법, 활성탄 hợp착법이 건식법에 해당하죠. 그러면 건식법의 특징은, 자, 장치가 대규모예요. 장치가 대규모니까 대용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용량 가스를 처리해도 우리가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 저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확산도 잘 되죠. 마른 상태니까. 그래서 섭식법과 건식법 두 가지는 서로 반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먼저 아황산 가스량을 계산하는 수가 있어요.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연료 중에 S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발생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연료에 S라는 황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아황산 가스가 반드시 배출이 돼요. 연소를 시키면. 그럼 배출되니까 그 아황산 가스량을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계산을 했을 때 중량이라는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 킬로그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적은 S미터의 삼성 또는 N미터의 삼성. 자, S는 스탠다드, N은 노멀의 약자죠. 그래서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량이나 질량을 기준하게 되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 자,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하면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S 플러스 O2는 SO2인데 고체와 액체는 항상 킬로그램 단위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S는 분자량과 원자량이 같아요. 그래서 32kg일 때 발생되는 SO2는 최적으로는 보시다시피 계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질량으로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 그래서 최적은 22.4S미터의 삼성이죠. 그러면 아황산 가스가 들어가 있는 연료는 중류를 가정했을 때 중류량, 이 중류 중에서 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값만큼 뭐가 나오는 거죠? 아황산 가스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줘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유황 함량이 2%인 벙커CU 1.0톤을 연소시킬 경우에 발생되는 SO2의 양은 황성분의 전량 SO2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량이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벙커CU가 주어졌어요. 벙커CU는 액체 연료죠. 액체 연료는 무조건 킬로그램. 그리고 발생되는 가스도 킬로그램. 그러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S 플러스 O2는 SO2에서 S의 분자량과 원자량은 32kg. 중류량이 킬로그램이니까. 그리고 고체하고 액체는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SO2의 분자량은 S의 원자량이 32, O 16짜리가 2개, 그래서 64예요. 그래서 64kg. 무조건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을 쓰게 되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연료 1톤이라는 값은 얼마죠? 1000kg. 1000kg 중에서 유황 함유량만큼, 연료 중에서 유황이 차지하는 만큼 SO2가 나오죠. 그래서 2%니까 0.02, 따라서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요. 그런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40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식석회석주의법입니다. 건식석회석주의법은 S를 연소시키면 SO2가 나와요. 이 SO2에 CaCO3라는 석회석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회수하느냐면 석고, CaSO4가 석고예요. 그리고 CO2, 그래서 산소를 한 개를 더해주면 되죠. 자, 탄산칼슘을 계산하는 방법은 S 플러스 O2는 SO2 플러스 CaCO3 반응식은 똑같아요. 여기 탄산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이 석고야, 석고. 그러면 32kg일 때 석고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분자량을 계산하면 칼슘의 원자량이 40, S의 원자량이 32, O의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그래서 100kg. 그리고 중류량 중에 황분, 탈황률은 황이 얼마만큼 제거됐느냐, 탈황률 곱할 때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석고를 계산하라 그러면 탄산칼슘 대신에 잘못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석고, 지금 제가 계산한 탄산칼슘은 지금 여러분들 요 값은 수정을 좀 할게요. 136이에요. 분자량이. 요게 석고거든요. 탄산칼슘은 요거예요. CaCO3. 그래서 CA가 40, 탄소가 12, O 16짜리가 3개. 그게 100이에요, 100.
그래서 32kg일 때 탄산 칼슘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비를 넣는 거거든. 100kg.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 똑같고, 그 다음 석고를 계산하라 그러면 S와 CaSO4 이 값이 석고거든요. 이렇게 비를 넣는 거예요. 탄산 칼슘을 비를 넣으라 그러면 탄산 칼슘으로 비를 넣으면 되고, 석고를 비를 넣으면 석고를 비를 넣으면 돼. 그래서 32kg일 때 석고는 136이에요. 그 다음에 연료 중유량 중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탈항률 X. 탈항률이 없으면 100% 제거됐다는 소리니까 생략.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황성분이 0.8%인 폐기물을 20톤 파워로 소각하는 소각로에서 배기가스 중에 SO2를 CaCO3로 완전히 탈항하는 경우에 이론상 하루에 필요한 CaCO3의 양은 폐기물 중에 S는 모두 SO2로 전환되며 소각로 1일 가동시간은 16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응식은 우리가 봤으니까 S 대 뭐를 계산하죠? CaCO3. CaCO3. 요거 CaCO3를 B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S 분자량이 32kg일 때 CaCO3는 100kg이에요. 그죠? 자, 그럼 폐기물 20톤 파워 중에서 황분이 0.8%, 그럼 0.008이죠? 그리고 가동 시간은 하루에 16시간.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8톤 per day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했을 때는 환원을 해서 처리를 해요. 산화를 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원을 해서 처리하는데 N2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NOx는 NO하고 NO2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환원을 시켜야 되니까 환원제를 주입을 해요. 주로 환원제는 NH3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로 처리되죠? 여기서 O가 없어지겠죠. 환원이 되면 N2와 H2O로 처리하죠. 그래서 N2라는 질소 분자와 H2O라는 물 분자로 처리하는 것을 질소산화물의 환원 처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건식법을 보시면 산소하고 무관하게 NOx를 선택적으로 접촉시키는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산화물이라는 NO와 NO2를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환원을 시켜요. 그럼 여기서 환원을 시키면 환원제를 쓰겠죠. 선택적 환원제가 NH3. 그러면 어떤 물질이 나오죠? 질소 분자라는 N2와 물 분자라는 H2O로 전환시킨다는 게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2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환원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NH3를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3번, 질소산화물의 전환율은 반응 온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하면 종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적 접촉 환원법에서 Al2O3계의 촉매로는 SO2, SO3, O2와 반응해서 황산염이 되기 쉽고 촉매 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NH3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탈질법은, 탈질이라는 것은 질소를 제거하는 거죠. 산소 존재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증대되는 특이한 반응이고 2차 공해의 문제도 적은 편이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NH3를 사용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비선택적 접촉 환원법입니다. 여기에서 비선택적 접촉 환원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계의 생각에서 선택적과 비선택적은 반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용에 배기가스 중에 산소를 환원제로 소비한 다음에 질소산화물을 직접 환원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처리 방법에서는 3번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조건을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억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완전연소시예요. 그럼 완전연소는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저감을 시키고 싶어. 그럼 이 두 가지를 반대로 나타내면 돼. 그래서 저온연소.
무조건 온도는 낮아야 돼. 그리고 공기도 적게 들어가야 돼. 저과잉 공기량 연소. 여기서 공기의 연소는 산소 연소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공기 중에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2단 연소. 2단 연소라는 것은 연소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연소를 해서 최고 화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배기가스 재순환.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해줘도 연소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저감법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저산소 연소, 저과잉 공기량 연소법입니다. 2단 연소,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 부분 냉각, 버너 및 연소실의 구조 개선, 저온도 연소, 기타 등등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결론적으로는 온도를 낮게 하고 주입하는 공기량을 적게 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버너 및 연소실의 구조를 개선한다. 다음에 배기가스를 재순환한다. 다음에 예열 온도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예열이든 뭐든 온도를 높이면 어때요? 연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예열 온도를 높여서 연소 온도를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연소 온도를 낮춘다는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열 온도를 높이면 연소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높여가 아니고 낮게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2단 연소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4번이 정답. 그래서 문구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그 중에 한 개의 문구라도 틀리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배기가스의 처리 방식이 있어요. 자, HCl을 처리하는 방법, Cl2, 그리고 HF를 처리하는데, 지금 HCl을 수산화칼슘이라는 CaOH2와 그리고 NaOH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염소도 마찬가지 CaOH2와 그리고 수산화칼슘으로 NaOH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HF를 수산화칼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H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거든요. 그 다음 칼슘이 E 플러스고 OH가 마이너스일까요? 그럼 결합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요. 그럼 Cl이 한 개니까, 여기 보면 이건 2가고 이건 1가니까 염소가 2가가 2개가 돼야 되거든요. 1가짜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CaCl2, 염소가 2개 됐죠? 자, 그 다음에 OH-와 H가 결합하면 H2O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를 곱해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NaCl,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H 플러스 F 마이너스, CaE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해서 CA, 여기 2가고 여기 1가니까 2, CaF2, 그리고 H하고 OH가 만나면 H2O, 개수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염소와 수산화칼슘은 그 반응식이 성립을 안 해요. 염소기 때문에. 염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칼슘하고 염소가 만나면 CaCl2, CaOCl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NaCl이 나오고 NaOCl, 그래서 염소와 흡수제가 만나면 기본적인 형태와 중간에 O가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물이 배출되는 형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 과정에서 Cl2 농도가 0.4%인 배출가스 5000S의 삼성파워를 수산화칼슘 현탄액으로 세정 처리해서 Cl2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양은, 자, Cl2는 CaCl2와 CaOCl2, H2O가 나온다고 그랬죠. Cl2라는 물질이 수산화칼슘과 반응했을 때. 그래서 개수비를 보면 2대2는 1대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수가 필요 없습니다. Cl2와 CaOH2를 비를 놓고 바로 풀면 돼요. 반응식은 이렇게 되지만은. 자, 그러면 2대1은 비를 꼭 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최적은 2 곱하기 22.4S의 삼성. 왜 최적이냐? 가스량. Cl2의 농도는 가스량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스량이 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했으니까 분자량 2몰 곱하기 CaOH2의 분자량은 Ca가 40, O가 16짜리가 2개, H1짜리가 2개, 그래서 74예요. 2 곱하기 계수 곱하기 74kg. 그러면 가스량 5000S의 삼성파워 중에서
Cl2가 0.4%.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야 단위가 없어지죠. 따라서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수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옥신입니다. 자, 다이옥신은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먼저 다이옥신의 저감 방법 및 제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각로 배출가스의 제연소기에서 제거 기술을 도입하고, 다이옥신의 분해 촉매에서 제거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활성탄에 의한 hợp착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활성탄에 hợp착을 시켜서 우리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론의 온도를 1000도씨 이상으로 운전해서 다이옥신 성분을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은 800도씨 이상이 되면 다이옥신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서 1000도씨 이상이 되면 완전히 분해돼요. 반면에 300에서 400도씨 정도가 되면 저온에서 재생성이라고 해서 300에서 400도씨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0도씨 이상으로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배기가스를 컨디셔닝 시켜서 칼슘 및 활성탄 분말 투입 시설을 설치해서 다이옥신의 반응 후 우리가 집진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포집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옥신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유기염속의 화합물을 소각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페인트로 처리된 목재, 가구류의 반입을 억제하는, 그리고 활성탄과 백필터. 활성탄이라는 것은 hợp착제고 백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근식 집진 장치가 되는 거죠.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따라서 분무된 활성탄이 필터 백 표면에 코팅되어서 백필터에서도 hợp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백이라는 게 필터거든요. 백필터가. 그래서 필터에 hợp착제로 도포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의 방지 및 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변 활성탄과 백필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분무된 활성탄이 필터 백 표면에 코팅되어서 백필터에서도 hợp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는 백필터가 여과를 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hợp착제로 코팅을 시키려면 여과와 hợp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반에 활성탄과 백필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활성탄과 비산제를 분리, 재활용하기 용이해서 활성탄의 사용량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풀이를 보겠습니다. 활성탄과 백필터, 활성탄은 hợp착제, 백필터는 여과 집진 장치예요. 활성탄과 비산제를 분리,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활성탄의 사용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죠. 다음에 촉매에 의한 다이옥신의 분해 방식은 활성탄 hợp착 처리 방법에 비해서 다이옥신을 무해하기 위해서 후 처리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에 촉매에 의한 다이옥신의 분해 방식에 사용되는 촉매는 반응성이 높은 금속 산화물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그래서 소각 공정에서 특히 유기염속의 화합물을 소각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활성탄 백필터. 활성탄이라는 것은 hợp착제, 백필터라는 것은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자, 파손 여과포의 교체 횟수가 많아서 인력 및 경비 부담이 크고 설비의 연속 운전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의 횟수가 많아서 인력 및 경비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주입량을 변경하면 제거 효율을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활성탄의 주입량에 따라서 제거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많으면 다이옥신의 제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작아서 다이옥신의 재형성 방지가 어렵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작아서 다이옥신의 재형성 방지가 어렵다는 정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과 퓨란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쓰레기 중에서 PVC 또는 플라스틱. PVC나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염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염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이옥신과 퓨란유를 우리가 그림을 잠깐 한번 제가 그려드리면, 자, 여기 다이옥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벤젠 주위에 염소가 붙어 있어야 되는,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염소가 붙는 거죠. 왜? PVC나 플라스틱이 염소를 많이 함유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퓨란유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산소가 한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고리와 벤젠고리,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벤젠고리가 산소 2개로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다이옥신, 그리고 산소 1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퓨란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 개의 염소와 한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2개의 벤젠고리. 그래서 여러 개의 염소 원자, 한두 개의 산소 원자. 그래서 1개면은 퓨란유, 2개면은 다이옥신, 그리고 2개의 벤젠고리. 그리고 다이옥신의 이성질체는 다이옥신은 75개, 퓨란율은 135개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378PCDD의 독성 계수는 1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연소 시 발생하는 미염분과 비산제의 양을 줄여서 다이옥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과 백필터를 적용해서 활성탄은 흡착제, 백필터는 여과집 진장제예요. 2개를 적용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설비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2번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활성탄과 백필터를 조합을 해서 다이옥신을 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다이옥신은 저온에서 재생성이 활발해서 7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열분을 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300에서 400도씨에서는 저온 재생성이라고 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700도 이상에서는 다이옥신이 제거되는데 1000도씨 이상이 되면 완전히 제거되는 특징을 가지는 게 다이옥신입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과 퓨란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PVC 또는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합성 물질을 연소시킬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여러 개의 염소 원자와 한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된 2개의 벤젠고리를 포함합니다. 한두 개의 수소 원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산소죠. 그래서 제가 그려줬던 그림을 잘 보세요. 답안에 다이옥신의 이성체는 75개, 퓨란율은 135개이다. 답은 2378PCDD의 독성 계수는 1이며 여타 이성체는 1보다 작은 등가 계수를 갖는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구조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연소법과 산화법입니다. 자, 연소법과 산화법, 말 그대로 우리가 연소를 시킨다는 소리인데, 자, 연소를 시키게 되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을 가해서 연소시키는 가열연소법, 직접 불꽃을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직접 불꽃법, 그리고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촉매연소법이 있거든요. 그럼 연소법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대기오염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법의 종류에서 가열연소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나 소각이 같기 때문에 가열연소법, 가열소각법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배출가스 내에서 가연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직접 연소가 어려울 경우, 보통 보면 직접 연소라는 것은 불꽃을 이용해서 연소하거든요. 그래서 불꽃을 이용해서 연소하는 것들은 가연 성분이 높아야 돼. 잘 탈 수 있는 성분이 많아야 돼. 반면에 가열연소법은 열을 가해서 연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가열연소법,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직접 연소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애프터 버너법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로카본이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그리고 H2, NH3, HCN 등의 가연성 물질을 처리하죠. 그리고 오염기체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 보조연료가 필요하고, 보통 경제적으로 오염가스의 농도의 연소 화한치는 50% 이상이 적합하다. 그리고 그 얼음은 연료 중에서 탄소와 수소의 비가 3 이상일 때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연소실의 온도는 가열연소법을 시켰을 때 연소실의 온도는 500에서 800도씨, 체류 시간은 0.2에서 0.8초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를 해요. 그러면 촉매 연소법은 낮은 온도에서도 완전 연소가 되죠. 반면에 대용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 직접 연소법은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처리하면 뭐가 많이 발생하죠? 질소산화물. 따라서 촉매 연소법은 낮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은 지금 5번에 보면 촉매연소법은 직접 연소법과 비교해서 연료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운전비가 절감되지만은 촉매로 인해서 수명이 문제가 되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법의 온도입니다. 300에서 400도씨. 그래서 여러분들은 250에서 450도씨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100근계의 촉매를 사용해서 연소시켜 처리했을 때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물질은 PB라는 납, 그리고 AS라는 비소, S라는 황, GN이라는 아이언 등이죠. 그래서 연소 온도는 250에서 450도로 낮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줄어드는 반면에 소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에 보시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왜 반응 속도가 빠르냐면 촉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직접 불꽃을 이용하는 직접 연소법에 비해서.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가장 적게 배출되는 게 촉매 연소법의 장점. 그리고 직접 연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꽃을 이용을 해서 직접 태우는 거예요. 불꽃을 이용하면 연소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자, 따라서 직접 연소법은 탄화수소 H2, NH3, HCN, 유독가스를 처리하죠. 그래서 처리 대상 물질은 가열 연소법과 유사합니다. 반면에 촉매 연소법과 비교했을 때 온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촉매 연소법은 250에서 450도씨 사이. 근데 얘는 직접 불꽃을 이용하는 직접 연소법은 700에서 800도씨, 그리고 0.5초. 그리고 직접 연소법은 경우에 따라서 보조연료나 보조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발열량이 연소에 필요한 전체 열량의 50% 이상일 때 경제적이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볼게요. 소각시 탈취 방법의 소각법과 연소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변 직접 연소법은 연소장치 설계 시 오염물의 폭발 한계점 또는 인하점을 잘 알아야 한다. 다음에 직접 연소법은 HC, H2, NH3, HCN, 유독성 가스의 제거법으로 사용된다. 다음에 촉매 연소법은 장치의 부식과 처리 대상 가스의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촉매 때문에. 자, 그리고 라본 촉매 연소법은 촉매를 사용해서 연소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연소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촉매 연소법의 연소 온도는 250에서 450도씨 사이로 낮은 온도에서 완전 연소가 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용량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영상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개를 보고 바로바로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한 다음에 내용 정리를 쭉 해가면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해놔야지 그 내용 정리를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복습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